야채김밥 하나만 주세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구멍난 우산, 흠뻑 젖은 낡은 운동화에 초라한 노인 시아버지였어요. 10년 전 이혼 당시 미안하다며 건네주었던 위자료로 시작한 이 김밥집에서 다시 마주친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한때 위풍당했던 며느리와 손자를 누구보다 아꼈던 시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손목 시계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주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오른쪽 손목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김밥을 말고 칼질을 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일을 10년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손목이 먼저 새벽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난 은주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화장실로 향했어요.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자 잠이 확 달아났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입가에도 팔자주름이 깊어졌어요. 46,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정직하게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찬장에서 진통제를 꺼냈어요. 진통제 2알과 비타민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잠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은주은 아들 현우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아들은 베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장학 증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매 학기 장학금을 받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은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지난 10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은주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랐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골목길을 걸어 김밥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도착한 가게 앞, 은주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자 어제 저녁 청소해둔 깨끗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쌀부터 씻었습니다. 쌀 3사람 분량을 큰 대야에 담아 찬물로 여러 번 헹궜어요.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손목이 아파도 참고 씻었죠. 깨끗해진 쌀을 압력밥솥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맞춰 부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는 김밥 재료 준비로 넘어갔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삶아둔 시금치를 꺼내 물기를 짜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었어요. 단무지는 김밥용으로 길게 잘랐고 햄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놨죠. 계란 10개를 깨서 잘 풀어 지단을 붙였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 지단을 뒤집으며 은주은 벽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5시 45분. 곧 6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찾아올 거예요. 6시 정각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아저씨 3분이었죠. 10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잠은 언제 자요? 머리가 반백인 박 반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은주은 밝게 웃으며 맞이했죠. 아이고, 반장님도 매일 이 시간에 오시잖아요. 오늘도 야채김밥 내드릴게요. 그럼요, 야채김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은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시금치 담근 단무지 계란 지단을 차례로 올렸죠. 김밥을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뚝배기에 어묵국을 담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어묵국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서비스예요. 아이고, 매번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딴 데는 못 가겠어요. 젊은 미화원이 고마워하며 어묵국을 호호 불어 먹었어요. 은주은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비록 큰돈을 벌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10년째 봐도
하나도 안 늙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박 반장의 농담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주도 따라 웃으며 대답했죠. 열심히 일하면 늙을 시간도 없어요, 반장님. 환경미화원들이 김밥을 먹고 나간 뒤 은주는 다시 김밥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올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은주의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쉴 새 없이 김밥을 말고 포장했습니다. 참치김밥 2줄, 김치김밥 1줄, 야채김밥 3줄. 주문이 계속 이어졌죠. 여기 참치 하나 포장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은주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정확했습니다. 10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 줄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지갑을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500원이 모자라네요. 카드는 놓고 왔고. 청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은주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꼭 드릴게요. 청년이 연신 고맙다며 나가자 옆 테이블에서 김밥을 먹던 동네 세탁소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장사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에이, 500원 가지고 뭘 그래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서로 도와야죠. 은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고 다시 김밥을 말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인근 공사장 인부들, 사무실 직원들, 학원 강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러게요. 점심시간은 늘 이래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은주의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현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배고프지? 현우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하는 아들을 보며 은주은 마음이 짠했죠. 2살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할 나이인데 매일 김밥집에 와서 엄마를 돕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은주은 아들을 위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과외 알바 하나 더 구했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며 현우를 바라봤죠. 뭐, 과외를 더 한다고? 네. 중학생 수학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면 돼요.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현우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좀 도와줘.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 취직하는 게 엄마 돕는 거야.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김밥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모자는 마주 앉아 남은 김밥으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김밥을 먹으며 은주는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 재훈은 사업한다고 늘 바빴죠. 시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주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손자 현우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외출하고 돌아오실 때면 항상 현우의 간식을 사오셨습니다. 남편 재훈은 사업을 한다며 늘 바빴어요.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는 제법 규모도 갖추고 성공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식이다 접대다 핑계를 대며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는 젊은 여자였죠. 은주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크게 노하셨습니다. 재훈아, 이리 와서 앉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앉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 내가 사람이냐?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하지만 재훈은 잠시 고개를 숙였을 뿐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차가운 대답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죠. 이혼 서류를 봤던 날 시아버지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버님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책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현우이는 내가 돌볼 테니 넌 새 삶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과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이 작은 김밥집을 열었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현우의 목소리에 은주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밥 더 먹을래? 배불러요. 현우이 일어나 가방을 메웠습니다. 저 도서관 갈게요. 엄마도 일찍 들어가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우이 나간 후 은주는 빈 그릇을 치웠어요. 창밖은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노을이 붉었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미안해하던 눈빛, 그리고 어린 현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오던 그날도요. 은주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현우이와 이 김밥집이 있으니 충분했습니다. 아직 저녁 손님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가게 문이 열리며 퇴근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되겠죠. 그리고 은주는 그런 평범함에 감사했어요. 며칠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는데 금세 세찬 소나기로 변했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리자 은주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 날씨가 왜 이러지? 은주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손님이 뜸하겠네. 은주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우산을 꼭 챙기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주는 김밥 재료들을 정리하며 오늘은 일찍 가게를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가게 앞 도로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은주의 고개를 들자 한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지 끝단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죠. 노인은 구부정한 등을 더욱 굽히며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동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카운터 위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야채김밥 하나만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아니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목소리.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노인도 은주를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움푹 들어간 볼.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아, 아버님. 은주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노인 아니,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주아. 준호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훨씬 쉬어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겨우 이름을 불렀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주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한때는 은행 지점장으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야위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에
은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동전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죠. 잘못 찾아왔네, 가야겠다. 준호가 황급히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서려 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죠. 은주은 반사적으로 김밥을 집어 봉지에 담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은주의 김밥 봉지를 들고 따라 나갔어요. 준호는 이미 가게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죠. 구멍난 우산은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김밥이라도 가져가세요. 은주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음을 더 재촉했죠.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주도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몇 걸음 따라갔지만 준호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어요. 은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손에 든 김밥 봉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 그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은주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카운터 위에는 준호가 놓고 간 동전 몇 개가 그대로 있었죠. 100원짜리 2개와 500원짜리 하나. 은주은 그 동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 10년 전만 해도 번듯한 아파트에 살며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거라 생각했는데 구멍난 우산, 젖은 운동화, 떨리는 손,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은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가 지금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은 너무나 컸고 서로의 삶은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주은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어요. 야윈 얼굴,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그리고 자신을 보고 놀라 도망치듯 떠나가던 뒷모습까지. 은주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비에 젖은 시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구멍난 우산, 흠뻑 젖은 낡은 운동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한때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셨던 분. 퇴직 후에도 늘 단정한 정장을 입으시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으셨죠.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실 때도 아낌없이 지갑을 여셨던 분이었는데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변하신 걸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주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주무실까? 그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하긴 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저녁 은주은 김밥집에서 현우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현우의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모습을 보며 은주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몇 번. 은주의 머릿속에는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현우이 9살 때였죠. 시아버지가 현우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나무 자동차를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무 조각을 사포로 정성껏 다듬고 계셨고 현우는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린 현우이 할아버지 팔을 잡아당기며 졸랐죠.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빨간색 자동차가 제일 멋있어요. 시아버지는 어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현우이가 좋아하는 빨간색 자동차 만들어줄게. 시아버지와 현우이 함께 페인트를 칠하던 모습, 완성된 자동차를 들고 기뻐하던 어린 현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은주은 알고 있었어요. 현우이 아직도 그 빨간색 나무 자동차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꺼내보는지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자동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생각해? 현우의 목소리에 은주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니야. 그냥 오늘 피곤해서 그래.
은주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를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10년이라는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 얘기를 꺼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더구나 지금 시아버지의 모습을 현우이 본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기억 속 듬직했던 할아버지와 너무 다른 모습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은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집에 갈게. 과제 마저 해야 돼. 그래, 조심해서 가. 현우이 가게를 나간 후 은주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세탁소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사이라 가끔 이렇게 들러 수다를 떨곤 했죠. 사장님,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은주의 자판기 믹스커피를 뽑아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탁소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꺼냈죠. 참, 요 앞 월세방에 할아버지 한 분 이사 오신 거 알아요? 은주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혹시 시아버지 얘기인가 싶어서였죠.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한 달 전쯤인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너무 딱해요. 세탁소 사장이 혀를 찼어요. 은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폐지 줍는 것도 봤어요. 허리도 많이 굽으셨던데 너무 딱해 보이더라고요. 자식이 없나 봐요. 있어도 돌보지 않는 건가? 은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시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폐지를 줍는다니 한때는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되신 걸까? 키가 크고 마른 할아버지예요. 머리가 하얗고. 은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세탁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아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은주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세탁소 사장이 나간 후 은주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근처에 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폐지를 주우며 사신다니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온 은주은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도와드려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복잡한 마음이 은주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도 은주은 잠들지 못했어요. 폐지를 줍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상상되었거든요.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시는 모습.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1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주를 불안하게도 동시에 안타깝게도 만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주은 매일 같은 시간, 오후 3시쯤이면 자꾸 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다시 오실까 싶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문을 열랑말랑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은주은 그것이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주이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아. 그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은주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은주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시아버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곧바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참치김밥 한 줄, 야채김밥 한 줄, 그리고 따뜻한 어묵국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은주은 김밥과 어묵국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어요. 목이 메는 듯 어묵국을 마셨죠. 한참을 조용히 먹던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주아, 나는 재훈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주이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놈이 눈이 뒤집혔더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다. 어려서부터 뭐든 다 해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책임감이란 걸 가르치지 못했어. 아버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시어머니, 병수발도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친 손등으로 닦아내도 계속 흘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울음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원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시아버지는 너무 초라하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더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은주는 시아버지의 야윈 손목을 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었어요.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게 한눈에 보였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마르셨다니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가끔 점심 드시러 오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드세요. 어차피 김밥 만들어 놓은 거 남으면 버리는데 오셔서 도와주세요. 은주이 애써 밝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무슨 낯으로? 저도 혼자 먹으면 적적한데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은주의 말에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고맙다 은주아. 정말 고맙다. 은주이 일어나 어묵국을 더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마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시간이었죠. 시아버지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다. 시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봤어요. 문을 나서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 창밖을 보니 시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구부정한 등이었지만 올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은주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은주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뒤로 준호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만 김밥집을 찾아왔어요. 매일 오고 싶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죠. 은주는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3시가 조금 넘자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더 야위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죠. 은주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나 멸치볶음 같은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김밥집에서 파는 음식이 아니라 집밥 같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준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예전보다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은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식사하던 중 은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재훈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왜 아버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훈이 사업이 망했어. 은주의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겠지.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죠.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 그래서 내 퇴직금하고 노후자금까지 다 빌려줬어. 아들이니까.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시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가져가고는 5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은주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은주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은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고도 버림받은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은 시아버지의 야윈 손을 바라봤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가슴 아팠죠. 은주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통들을 가져왔어요.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들이었죠. 아버님, 이거 가져가세요. 은주의 반찬통들을 봉지에 담아 시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만 오지 마시고 더 자주 오셔도 돼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더는 폐에 끼치고 싶지 않아. 은주은 시아버지의 완고함을 알았어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였죠. 더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화요일, 금요일엔 꼭 오세요. 시아버지가 반찬 봉지를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죠. 고맙다, 은주아. 시아버지가 나간 후 은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 굽어진 것 같았습니다. 걸음도 더 느려졌고요. 은주은 불안했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은 늘 그랬듯 시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도 막 부쳐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가 되어도 준호가 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은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김밥집 앞 인도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낯익었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은주은 앞치마도 벗지 않고 뛰어나갔어요. 준호가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은주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은주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준호의 손을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을 때 은주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물었어요. 은주은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예요. 하고 대답했죠.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제대로 드신 지 오래되어 혈당이 너무 낮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죠.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식사를 대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병실로 옮긴 후 준호가 눈을 떴어요. 수액줄에 연결된 그의 모습은 너무 야위어 보였죠. 떨리는 입술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주이 괜찮다고 위로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현우이었죠. 김밥집 문이 닫혀 있다며 걱정하는 아들에게 은주은 병원에 있다고 짧게 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말에 현우는 놀라대물었지만 은주은 응급실로 와 하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주은 준호를 봤어요. 시아버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10년 만에 손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끄러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현우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은 침대에 누운 노인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기억하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뼈만 남은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준호도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주이 현우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노려보았죠.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움푹 들어간 볼, 앙상한 팔, 거칠어진 손.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던 든든했던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혼자 견디다 쓰러진 한 노인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현우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죠. 폐를 끼치기 싫었다는 걸 현우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1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보며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병원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은주이 가게 정리를 하러 간 사이 현우는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잠든 모습을 보며 현우는 눈물을 닦았죠.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견디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도 할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1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 일을 알게 된 충격도 컸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과 후회가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혔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너무 야위어 보여 또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은주은 시아버지께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월세방을 찾아갔어요. 세탁소 사장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 깊숙이 들어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옆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문이 보였어요. 녹슨 문고리를 돌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주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높이가 발목 정도여서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습한 공기가 가득했고 벽지는 곳곳이 곰팡이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본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작은 밥상뿐이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어요.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하나와 전기장판만 깔려 있었죠. 이 차가운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다는 생각에 은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공간에는 작은 냉장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 물 한 병, 그리고 며칠 전 은주이 준 반찬통들. 반찬통은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껴 드신 흔적이 역력했죠. 은주은 방을 둘러보다가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들어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가족 사진이었죠. 시아버지가 현우를 안고 있고 옆에는 은주가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당당하고 건강했습니다. 은행 지점장다운 품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진만 바라보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구멍난 양말, 해진 속옷들.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주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옷 몇 벌을 가방에 담았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지만 칫솔마저 너무 낡아서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방을 나서기 전
은주은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견뎠다는 표현이 맞겠죠?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아버지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은주은 현우가 함께 시아버지의 병실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액을 맞으며 누워 계셨어요. 이틀 사이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쇠약했죠. 은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세요.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현우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안 된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은주이 다시 설득했습니다.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요. 너희 인생의 짐 되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도움받을 자격 없어.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현우이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죠. 은주가 현우는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현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방이요? 은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에게 월세방 상황을 설명했죠.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셔? 현우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든 모셔와야 해요. 은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제로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열악한 곳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었어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가족을 거부하면서도 가족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시아버지.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면서도 손자를 보며 울던 시아버지. 은주은 눈물을 닦았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와 자책은 너무 깊어 보였어요. 현우이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지켰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죠.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있었지만 손자가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기엔 부족했어요. 완강한 거부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 그것을 치유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그동안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시아버지도 손자의 진심 어린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죠. 결국 은주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을 정리하고 짐을 옮기는 날, 준호의 짐은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은주의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며느리의 집,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의 집이었죠.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은주는 집에서 제일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시아버지 방으로 정리했어요. 새 이불과 베개, 옷장과 서랍장도 준비했죠. 준호가 방으로 들어서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반지하 월세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시아버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조심스럽게 나와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갔죠. 은주가 현우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은주이 김밥집으로 출근하려는데 준호가 따라 나섰어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네. 가게 구경이라도 하게. 은주는 걱정스러웠지만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김밥집에 도착한 준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은주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보았고 은주의 김밥을 마는 모습도 유심히 관찰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참치김밥 2줄이요. 네, 잠시만요. 은주의 정신없이 김밥을 말고 있을 때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완성된 김밥을 봉지에 담아 손님에게 건네기 시작한 거죠. 은주의 놀라 돌아봤지만 준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일을 도왔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은주의 먼저 말했죠.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싹싹하고 부지런한 며느리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복 받으셨네요. 손님의 말에 준호가 씩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요. 제가 복이 많아요. 우리 며느리 김밥이 최고예요. 손님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은주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시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김밥집에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김밥을 포장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과도 친해졌고 동네 어르신들과도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 이렇게 움직이니까 살 것 같아. 실제로 준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움직이면서 건강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쓸쓸한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가 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현우이 과외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엄마 일 좀 도와주고 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현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좋아. 세 사람은 함께 김밥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를 들려주자 현우이 깔깔 웃었습니다. 은주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